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를요. 조 바이든표 경기부양책 1조 9천억 달러 기승전결 중 아름다운 결을 위하여 라고 제목을 달고 싶습니다.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주 미국 국채금리가 출렁거릴 것이고 그래서 시장이 변동성에 노출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주 국채 금리는 그렇게 나대지 않을 것이다. 설령 나댈 요인들조차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잘 포장하고 잘 이렇게 예쁘게 진행을 해서 이번 주 미국의 국채 금리는 좀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요. 3월 중순으로 스케줄이 잡혀 있었던 조 바이든표 경기부양책 기승전결, 그 아름다운 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물론 제가 내일도 방송을 올려드리겠지만 정말 이제 그럼 다음 주부터 이슈는 무엇이 될지, 이번 주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럼 앞으로 국채금리는 주식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0.58, S&P가 1.04, 나스닥이 2.52%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S&P 500은 지난 2월 16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슈를 체크해 볼 텐데요. 3월 중순까지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 스케줄이 있다. 제가 2월 마지막 주에 7년물 국채금리가 발행이 저조했고 그러자 10년물로 수요가 몰렸고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들썩거리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국채금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주식시장에는요 비슷한 비율의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 지금 국채금리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져 있지만 여러분 미국의 경기부양책 1조 9천억 달러 이거 화로처럼 팔딱팔딱 하진 않아도 아직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10일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하원에서 찬성 220, 반대 211로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스케줄은 3월 12일 오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음식할 때도요. 하루 정도 재료 준비해 놓고 양념해 놔가지고 냉장고에다 숙성하면 더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3월 10일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하원을 가결한 다음에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하루 숙성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이거 펜에 잉크 마르면 안 돼. 잉크 마르기 전에 빨리 사인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정되어 있었던 일정보다 하루 빠른 3월 11일 부양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1조 9천억 달러라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시장에 풀릴 겁니다. 당장 미국 국민들한테 현금으로 쥐어질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1조 9천억 달러가 시장에 풀려서 앞으로 정말 경제를 잘 회복시킬 수 있을지도 관건이지만 또 하나 뭐냐면 그 천문학적인 자금 조달이 잘 진행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지난번 2월 25일 날 단기채 7년물 입찰이 수요가 부진하는 바람에 10년물을 건드린 것처럼 이거는 단순히 인플레 우려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데 수요가 없네. 이 부분이 사실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인플레가 문제라면 지난번에 잠깐 이슈가 됐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쓰면 돼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만 있겠습니까? 쓰면 되지. 그냥 만들어서 쓰면 되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 이렇게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쓰기로 해놓고 정작 지갑이 텅텅 빈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이번 주 국채 발행 어떻게 됐는지 총 정리를 해보자면 3월 9일 3년물 국채 580억 달러가 응찰률 2.69배, 최근 6개월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잘 팔린 거죠. 지난번에 7년물 국채금리 수요가 부진해서 10년물로 몰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3년물 국채가 잘 팔리는 바람에 10년물 380억 달러 국채에 수요가 몰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수요가 안 몰려서 입찰이 부진했다 이게 아니라 응찰률 2.38배 기록하면서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잘 팔린 겁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3월 11일 30년물 240억 달러도 응찰률 2.28배를 기록하면서 그냥 무난하게 잘 팔렸어요. 지난번처럼 7년물 안 팔려가지고 한쪽으로 막 매기가 쏠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잘 팔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미국의 국채 금리 이슈가 주식시장에서 빛을 다한 걸까요? 저는 이번 주 미국에서 발행한 국채의 총 금액이 1,200억 달러거든요. 저는 지금 미국의 국채 발행에 대해서 양적으로 응찰률 잘 기록하고 잘 100%잘 팔리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질적으로도 잘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리먼 사태 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미국에서 금융 사태가 터질 수가 있어? 아니,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몇백 년 된 시스템인데 어떻게 미국 월가가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 저렇게 미국의 정말 완전히 심장부인 금융권이 저렇게 무너지면 저 미국 이제 볼장 다 본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다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그때 2009년도에 미국이 발행한 국채를 사준 외국인들의 수요를 보면은요, 한 19% 정도 된다고 해요. 평균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년물 국채는 외국인들이 한 20% 넘게 사주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또한 15% 정도 되는 이렇게 평균이 19% 정도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3월 10일 발행한 10년물 국채 380억 달러의 수요가 몰린 외국인들은요, 8%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8%는 사상 최저치라고 합니다. 앞으로 미국은요, 1조 9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국채가 계속 발행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문가들이 또 그냥 뭐 이제 금리 걱정 없다, 이제 또 강세장 간다, 또 막 난리치면 한 번씩 고개를 번쩍번쩍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국채금리 또 출렁거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인간지표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가들도 솔직히 인간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텐데요. 제가 이번 주에 3월 9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그런데 미쓰리가 감히 인간으로서 내일도 또 올라갈 거예요 라고 전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3월 10일 뉴욕 증시 반등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언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내일 올라갈 것 같아요. 내일 빠질 것 같아요.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본 적이 아마 제가 방송 지금 6년 정도 진행하면서 거의 처음일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자신했었냐 하면, 지금 분위기가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지금은 조 바이든 표 경기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잉크 묻혀서 그 잉크가 마르기 전에 잘 사인할 수 있게 아주 완벽하게 판이 짜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걱정했던 지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전일 발표됐던 2월 소비자 물가 지표였습니다. 전월 대비 0.4% 수준이었대요. 전월 대비 더 증가됐으면은 이거 좋아졌으니까 인플레 걱정 아니야? 그런데 아니야. 월가 예상치랑 부합했어. 그냥 시장이 생각했던 대로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냥 적당히 됐어. 대신에 2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요.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10년 2월 대비는 1.7%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7% 상승세는요. 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우린 걱정하죠. 1년 만에 가장 큰 상승이면 이거 인플레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레발을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잘 들어봐. 국제유가 1년 전보다 많이 올랐지. 국제유가랑 식품 같은 거 다 포함시켜서는 1.7% 상승했는데 국제유가, 에너지 빼버리고 식품 같은 거 뭐 계절적인 요인 뭐 그런 요인들 다 빼버리고 진짜 오리지널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월 대비 0.1%밖에 증가되지 않았어. 하물며 있지 이거는 시장 전문가들이 0.2%를 예상했는데 전문가들 예상치보다도 낮았어 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2월 하순부터 국채금리가 이슈가 되고 국채금리가 이슈가 돼서 여러분들이 걱정했을 때 제가 여러분 조 바이든 표 경기부양책이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쓰리와 연애하고 있는 이 주식은 지금 국채금리가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가장 주식에 관심 있는 건 뭐냐면요. 그래서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떤데 이겁니다. 경제 지표가 경제 상황이 좀 좋으면 인플레가 나대고요. 경제 상황이 조금 안 좋으면 더블딥이 나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쩌면 우리가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이제 계절적인 요인을 맞아서 신규 확진자 수가 뭐 줄어들 타이밍도 됐고 또 백신이 개발돼서 지금 접종이 잘 진행되기도 하고 부양책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요것만 보면은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 문제는 변수들이 많죠. 아스트라제네카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중단시켰다. 그러면 이미 벌써 백신 접종 스케줄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물론 뭐 존슨앤존슨이나 다른 제약회사의 백신이 그 자리를 대신할지언정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중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슨앤존슨이 같이 보급되면 더 빨리 접종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던 우리는 분명히 접종 진행 상황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신규 확진자 수가 얼마고 그런데 접종 받은 사람이 얼마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접종되어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이제 코로나 걸린 환자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의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야 백신도 맞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도 한국 기준으로 매일매일 400명이 나와.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죠? 마스크를 쓰고 뭐 잘 지켜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막 뭔가 이렇게 지쳐가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혼돈의 시대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심리를 고스란히 반영해서 지금 주식에 가장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지금 상태의 경제는 어떻냐는 거야. 이겁니다. 즉 산책하는 게 시나리오 3개 중에서 몇 번째야 이겁니다. 제가 뒷부분에서 20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입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너무 잘 나와도 안 되고 잘 나오면 인플레요, 못 나오면 더블딥입니다. 그런데 인플레는요. 지난번에 인플레 하니까 시장에서 에이 그렇게 국채금리 나대면은 연준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거 쓰면 돼 이런 카드도 있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즉 인플레가 자극이 되면은 그거는 인간이 쓸 카드가 좀 있지만 만약에 경제가 인플레 우려가 아니라 더블딥 우려로 가게 되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요. 심리를 선행하니까 경제가 더블딥이야? 그럼 앞으로 더 안 좋아지겠네 하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먼저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입조심하는 거예요. 경제 상황에서. 국제 유가 보면은요. WTI가 배럴당 2.5% 상승해서 66.02달러가 됐습니다. 자,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무엇이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 앞당겨서 잉크 마르지 않도록 서명했죠. 코로나 백신 보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올해 원유 수요가 작년 대비 하루 평균 589만 배럴 증가를 예상하는 오펙 월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오펙에서는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긴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부양책을 이제 실행하고 백신도 잘 보급이 되고 그럼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거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게 되면 비행기 나르고 배 움직이고 드라이빙 시즌으로 막 운전하고 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원유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대를 잔뜩 실어서 오펙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4.8에서 5.1%로 상향 조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날 국제 유가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집단 면역이 잘 생길지,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는 발생시키지 않을지, 경제가 더블딥이 가지는 않을지, 이런 악재는 약간 배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국제 유가는요, 정말 좋은 내용들로만 포장이 돼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2월달 석유 생산량이 하루에 2,485만 배럴로 전월 대비 하루에 65만 배럴 감소했다. 즉 공급되는 양도 전월 대비 줄어들었다. 그러면 공급 초과 우려감은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지만 공급이 좀 덜 됐네 라는 얘기는 국제 유가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2월달이 1월달보다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우디가 감산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국제유가 딱 들으시면서 뭔가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제가 앞에서 오펙 회의가 있을 때 국제유가가 60달러 위에서 안전하게 딱 있으면은 오펙 회원국들, 산유국들이 어깨에 힘을 딱 빼고 아이고 그동안 고생했어. 우리 이제 감산 좀 줄이자. 이제 잘 생산해서 우리 높은 가격에 팔자. 이렇게 합의가 될 텐데 이놈의 설레발 때문에 물론 미쓰리도 설레발을 쳤습니다. 이놈의 설레발 때문에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 60달러를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산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감산을 예정대로 진행해도요. 저는 국제유가 100달러 뭐 이런 얘기 생각하지 않는다. 왜? 산유국들이 이제 조용히 석유관의 밸브를 틀어서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그게 매일매일 생산해서 정확한 생산량을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니네 주리를 틀 거야.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 산유국들이 자연스럽게 생산량을 늘리는 거는 아마 뭐 다음 달 정도에 보고되는 월간 보고서 같은 거, 이날 나온 거, 2월 달 석유 생산량이요, 하루에 2,485만 배럴로 전월 대비 65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한 달 뒤에 나오겠죠. 그럼 한 달 뒤에는 아마 생산량이 증가됐을 거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견물생심이거든요. 이 오펙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무조건 감산 줄이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국제 유가가 안정되지 못했으니까 감산을 줄이는 거를 결정하지 못했고, 그런데 국제 유가는 지금 수요 증대 기대감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시키면서까지 원유 수요 증가 기대감을 만들어서 국제 유가를 66달러까지 만들었으니 조용히 생산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또 누가 아이고 국제 유가 증산할 거야라고 얘기하면 다시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전일에요. 예, 전일에 제가 목요일날 방송을 쉬었잖아요. 원고는 다 준비해놓고 방송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하지 않던 시장 전망을 하려다 보니까 기가 빨렸나 봐요. 그래서 목요일날 제가 행주산성 가가지고 바지락 칼국수를 먹으면서 기를 보충하고 오느라고 제가 녹음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3월 12일 수요일날 국제유가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이런 얘기합니다. 오펙의 산유국의 생산량이 늘면서 시장 점유율을 잠식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미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얘기한 거예요. 산유국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펙 회원국들이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감산을 줄이려고 하니까 시장이 하도 그냥 지랄 임병하고 막 그냥 국제유가를 자꾸 다운시키니까 국제유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을 계속 제공해서 가격을 올려놓고 자기네들은 조용히 증산하는 거죠. 아마 한 달 뒤에 전월 대비 생산량이 늘었다. 사우디가 지금 자발적으로 하루에 100만 배럴씩 감산하는데 사우디가 아마 한 50만 배럴밖에 감산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2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를 했는데요. 얘네가 사실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더블딥이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더블딥 얘기하면서 이번에 22에서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출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지금 주식시장이 가장 민감해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경제 너 지금 어떻다는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22에서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해야 될 것 같아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왜? 22에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순간 더블딥 얘기 나오니까 더블딥 얘기 나오면은 시장이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22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긴급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원래는요, 내년 3월까지, 2022년 3월까지 1조 8,500억 유로를 유지하면서 계속 긴급 채권 매입을 해주기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1조 8,500억 유로 금액은 변동 주지 않고 대신 2022년 3월까지 매입하기로 한 속도를 앞당겨서 속된 말로 땡겨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는요, 지금 유로존의 장기물 국채금리가 0.3% 안팎으로 올라가서 유럽도 국채금리가 술렁거린다 이런 요인도 있지만 22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서 금리 동결,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모두 유지하기로 해놓고 긴급 채권 매입 속도만 더 가속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건 까놓고 얘기해서 뭐냐면요, 더블딥 방지하기로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더블딥 나올까 봐 하는 거예요. 국채금리가 만약에 앞으로 또 한 번 출렁거린다. 그럼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직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신 이번에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경기 지표가 앞으로 잘 나오면 다시 국채 금리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출렁출렁 거리면 그때는 이제 연준이 어이 가만히 있어봐. 이젠 진짜 부양책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데 그래도 좀 너무 빠른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국채 금리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더블 딥입니다. 근데 이거를 전문가들은 경제가 좋아질 거야라고 하지만 경제가 나빠질 거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그리고 대놓고 경제가 진짜 좋아질 수 있어? 라고에 대한 확답도 쉽지가 않은 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금 경제가 그래서 산책하는 개 시나리오 몇 번째 와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경기가 어떻다는 거야? 주식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 우려가 발생이 되면은 인간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미국이 천문학적 부양책을 막 실행한 상태에서 더블딥 얘기가 나오면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경기 부양을 합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시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는 바로 지금 그래서 세계 경제 상태가 어떻냐는 거니에 대해서 주식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한 주 동안 경기 지표 잘 포장했고요. 국채 발행 잘 됐고요. 그래서 국채 금리 잘 안정이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요.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1분기 기업 실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4분기 대비 좋을 거다. 만약에 1분기가 좀 안 좋으면 2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장밋빛 보고서들이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과연 그런 보고서들이 얼마나 주식시장에 현실적인 답안이 되어줄 수 있는지 우리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또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정리해드리고요. 이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좀 푹 쉬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술 한잔 하시면서 날씨도 좀 꾸물꾸물하고 공기도 후진데 오늘 정말 이번 주 나 너무 힘들었어. 주식으로 돈은 벌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벌었다고 맥주 한잔 사드실 돈이 없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술 한잔 드시면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